예, 오늘 우리 159번째 꽃되게 되는 인문학 강좌는 반병률 선생님을 모시고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 삼각정부 새 지도자가 향한 길 이런 주제로 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쭙고 한 20분 정도 여쭙고 강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5가지 정도. 예, 질문이 아주 굵직한 질문들인데 무거운 질문들. 예, 그 위기 순간에 인십색 원색적인 반응이 분출하기 마련인데요. 만국만큼 근본적인 위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어떻게든 현실을 타개하려던 지사들도 꿈은 같았겠지만 방법론은 다양하게 분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조직 선포된 망명정부, 임시정부도 그랬고 급진론, 완진론 등 그 속도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시대상 일본 제국의 속성 그리고 우리의 처지 등을 살펴볼 때 독립이라는 꿈을 가져오기에 어떤 방법론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한 1919년, 20년, 21년 초 이 정도 시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주권을 상실한 게 이제 일본의 소위 침략에 의해서 이제 강점이 된 건데 사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것이죠. 그럼 빼앗긴 주권을 찾으려면 결국은 그냥 어떤 그 낮은 어떤 수준의 어떤 방법으로서 그를 되찾기는 상당히 힘들고 역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회복을 해야만이 완벽한 그 자주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장을 통한 주권 회복. 그거는 가장 원칙적인 기본적인 노선인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방법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세 분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외교론, 실력 양성론, 무장투쟁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다들 조금 생각 다르지만 공유하는 거는 역시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의 쟁취. 여기에 이제 그것이 최고의 기본적인 어떤 노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었던 거고 방법론들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평가를 이제 달리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이라고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라는 것이 워낙 우리 주권을 빼앗긴 한민족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게 독립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일본의 어떤 무장적인 어떤 군사력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걸 확보해가는 과정인데 사실 힘들죠. 현실적인 건 거의 없다시피 하죠. 10년대, 20년대 경우는. 우리 일본이 1876년 개항 이후부터 한 몇십 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독립을, 영토를 빼앗아 간 거기 때문에 그 이상에도 힘이 이제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더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선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급진론도 있는 거고, 또 서서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우리 준비됐을 때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완진론이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오늘 세 사람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지도자가. 이 세 분이 무장투쟁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의견 일치가 된 건가요? 이견은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 당연히 그는 군사력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되찾는다는 거는 세 분 다, 예를 들면 외교론적인 입장에서 냈던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도, 이승만 박사의 경우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독립전쟁이나 독립무장에, 보통 이제 외교 독립의 외교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다만 이제 이게 조건이 안 됐다든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세계 여론에 좀 반한다든가, 이런 게 좀 조건을 걸었지, 기본적으로 이 무력에, 그게 이제 말로써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로써.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장력에 의한 주권의 회복. 이거는 거의 다 부정을 100% 하진 않았다고 봐요. 다들 그 동의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저 흥사단 전 이사장님께서도 오셨지만 일전에 제 토론 자리에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실적 양성론이 네. 오히려 독립을 늦췄다는 그런 비판도 일각에서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독립을 늦췄다. 네. 오히려 지금 독립을 위해서 일본 제국의 속성을 너무 그 점잖게 보지 않았는가. 그 우리가 지피지기라면은 저는 우리 실력 양성을 하고 어떤 호소를 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장투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실력 양성을 한다고 무장투쟁 그 시기를 늦춘 거 아닌가. 그런 제가 이제 공감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동안 이제 안창호, 도산 안창호의 선생에 대한 평가는 이제 조금 나중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좀 낮게 평가하는 양반들은 이제 민족 개량주의. 그러니까 민족 개량주의라는 게 이제 체제 내적인 어떤 독립운동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뭐 점진론 또는 뭐 이렇게 양성론 얘기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독립전쟁을 부정하는 항일무장 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그런 방식을 가졌던 거는 이제 그 추종자였던 주요환이라든가 또는 그 이광수, 추론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전기를 쓰면서 또는 자료집을 내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떤 그런 사상이라고 할까요?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거를 조금 낮은 단계로 좀 이렇게 한 부분만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뭐 점진적인 어떤 점진론적인 어떤 독립전쟁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승만 박사든 안창호 선생이든 그 이동희 선생 뭐 분명하지만은 독립운동에 당시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 자기 직업적으로 독립운동에 자기를 헌신했던 분들의 경우는 무장투쟁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물리력에 의해서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독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다들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했어요. 다 했는 건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할 때 방법론으로 이제 예산을 쓴다는 그 비용을 쓴다든가 사람을 인력을 쓴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그걸 이제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도산 안창호 선생 실력 양성이라는 건 언제까지 계속 준비만 할 것이냐. 그럼 언제 무장 투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일제 체제라는 게 결국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이나 물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 맞상대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될 정도까지가 도대체 언제냐. 그건 영원하게 올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네. 그 면에서 이제 조금 요 무장투쟁론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런 이동희 선생 부분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실력 양성이나 애교론을 얘기할 때 다른 방법론 얘기한 사람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가장 그 독립으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그 문제에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평가가 이제 그런 면에 좀 다른 거죠. 네. 그 초기 임시정부를 이끈 새 지도자는 각자의 장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이승만의 친미 외교, 안창호의 실력 양성, 이동희의 무장투쟁, 이 세 노선이 정도를 걸으면서 융화되면서 상승작용을 끼쳤을 법도 한데, 그 36년이라는 식민기간에 비해서 통합 임시정부의 존속이 1919년 11월 3일부터 1921년 1월 24일까지 1년 2개월 남짓 그 짧은 기간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다 푸르던 잎이 진 겨울에 열어서 겨울에 닫았던 시기인데요. 그 단명한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을지 신분, 지역, 이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렇죠. 요 시기에 이제 그 소위 초기 이제 3.1운동의 이제 그 전민족적인 어떤 항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1운동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이제 모든 그 민족 역량이 항일 민족 역량이 상당히 극대화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워질 수 있었던 건데 요 시기는 바로 이제 그 이동희 선생, 소위 말하면 이제 무장투쟁론 방법론으로 그렇고 이념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이미
1918년 4월 달에 이제 한인사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로 그 노선을 따랐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정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좌우합작 정부라고 그러면은 40년대 그때 시기에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제 김원봉 선생의 어떤 조선민족혁명당 세력하고 이쪽 한독당 계열, 김구가 이끄는 그쪽하고 이제 그 좌우합작 정부라고 했는데, 초기도 사실은 이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좌우합작 정부죠. 조금 더 규모가 큰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념적인 그 차이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봐요. 이승만 박사정까지도 그 사회주의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이었다. 물론 속으로는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이었지만은 당시로서는 지금처럼 분단과 냉전의 그걸 겪은 지금처럼 그 소위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거부의식이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념적인 그런 대립은 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적인 출신 지역별로 이게 참 우리 부정적인 측면인데, 자기가 어느 출신인가에 따라서 아주 파벌이 심했습니다. 충청도, 경기도, 저도 이제 충청도 출신인데, 그 기호 출신이라든가, 또는 저쪽 저 황해도, 평안도는 이제 서도파라고 이렇게 하고, 저쪽 함경도 쪽은 이제 북파라고 해야죠. 그렇고, 우리 이제 경상남도 지금 이 호남과 영남의 그런 지역 갈등 그런 것,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요 세 파가, 세 그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임시정부 내에서.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게 이제 한말의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직도 이제 조금 공동체가 큰 단위, 지역 단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자기가 어느 지역의 출신에 따라서 아주 그게 심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독립운동에서 그냥 자기 출신끼리 만나는 거죠. 기호 출신들은 기호 출신끼리 만나고, 또 저쪽 황해도, 평안도, 서도 출신들은 서도 출신, 그런 게 아주 심했어요. 임시정부. 1910년대, 임시정부 시기 동안에. 이제 그것이 민족운동이 우리 독립운동이 발전하면서 20년대로 가고 30년대 가면서 이제 그런 지역적인 그런 것이 없어졌고, 이제 신분적인 측면도 이제 없잖아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 한말, 우리가 동학혁명이니 갑오경장이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해도 신분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는 그래도 양반 출신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출신하고, 물론 이제 더 낮은 건 더 심할 수 있지만, 그 신분적인 측면이 적어도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간에는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컸던 거는 역시 그 지역 출신, 지역 파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상당히 심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되돌아보면은 심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도 각기, 이승만 박사의 경우는 요 기호, 우리가 황해도 출생이지만 결국 이제 경기도로 왔던 기호 출신이라고 본 거고, 안창호 선생은 서도 출신으로 본 거고, 이동희 선생은 북파에서 함경도 출신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지도자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각기 지금 말씀드린 세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이제 많이들 보고 또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각 개인별로 따져볼 때는 그만큼 지역적인 그런 것이 심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임시정부 당시에는, 요 시기에는 그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운동이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해 나가지만은 좀 이념적인 그런 부분이 좀 이제 강화되면서 좀 이게 넓은 의미의 지역적인 거라든가 신분적인 측면 같은 것이 이제 극복이 나가긴 합니다만, 어떻든 요 시기에는 그 이제 어떻든 지역 출신에 따른 어떤 그 서로 가지 뭐랄까 분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유감스럽게도 강했습니다. 강해서 그런 것이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장애물로 많이 작용을 했죠. 네. 그 독립이라는 거대 명제를 향해서는 그 작은 차이들이 융해될 수 있었겠고 마땅히 그래야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쉽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념은 해방 이후에도 제주나 거창 등에서 그것을 빌미로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나고 했는데요. 2025년 지금 그 반민자 탄핵 사태에서도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이런 팻말을 버젓이 들고 시내를 활보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 통합정부 안에서 이념 차이는
적잖은 불씨가 됐을까 생각되는데 앞에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이념에 이념적인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어떻게 사회주의 네. 그 당시는 공산주의 그것이 제대로 이제 들어오기 전이니까 넓은 에서 오히려 신흥 소비에트 러시아 당시는 이제 소련이 형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뭐 20년대 소위 또 30년대 거치면서 또 해방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한국 전쟁, 그래서 분단 시대를 이제 오래 살면서 이념적인 문제가 좀 강화되고 이제 그것이 의식화된 측면이 없잖아 많죠. 지금도 그 냉전적인 어떤 의식이 강했는데 이 통합민주정부 시기에는 그 이념적인 게 오히려 소비에트 러시아가 신흥 정부로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금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을 이렇게 민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흥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걸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소비에트 러시아가 주는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요? 기대 같은 거. 특히 우리 식민지 상태에 있던 그 조선민족, 한민족들에게 특히 임시정부 쪽에서는 거기 가담했던 운동가들에게는 그 하나의 상당히 기대를 준 게 사실이에요. 희망도, 심지어는 희망적인 그런 것까지 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거의 그게 심해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이동희 선생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한인사회당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독립의식이 강했던 것이지 그게 뭐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이념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봐요. 심지어는 이승만 박사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도 하여튼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통합민주정부 경우는 이념적인 문제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년대의 좌우합작 정부 때의 그 부분하고 지금 1919년, 20년에 요 지금 초기에 있던 그 통합정부하고는 그 이념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크게 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에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기보다는 그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중앙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과연 독립운동의 그 현실, 그걸 이끌어가는 중앙기관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좀 운영되고 있는가. 이 독립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서 이게 임시정부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완벽한 독립된 나라의 어떤 그런 관제나 그 조직기구를 가지고서 이게 독립운동을 인력이라든가 그 물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좀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임시정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제기가 많았지 사실은 이념적인 그 문제는 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적인 차이보다 어떤 이념 차이가 이념도 이제 왜곡된 이념이죠. 사실은 네. 정확하게 이념에 대한 이해라든 것이 지금 저기 보면은 이렇게 이념에 대한 정확한 그 뭐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오히려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그 외치고 그 상대 반대 쪽을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그 반대쪽이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지금 이거를 지금 힘을 갖고 지금 뭐랄까 여기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거나 거기에 배치된 그런 그저 사고방식이나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행동 양식을 갖고 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이념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또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얘기가 되고 담론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되고 이제 그런 것이 좀 심하죠. 그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 우리 독립운동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서의 무장투쟁, 국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노동자, 농민투쟁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사가 지닌 비중이 대단한데요. 이런 색깔의 강을 건너서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될 날이 오겠습니까? 글쎄, 뭐, 영원히 쉽지는 않겠지만, 역사의 진보를 믿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 민주화라고 할 때 역사의 민주화를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역사도 이제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뭐, 여기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역사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역사의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그 민족운동이 있었고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많이 있죠. 독립운동 중에서도 좀 이제 어떤 부분, 특히 이제 사회운동 같은 게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이게 저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됐던 사회운동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냉전하고 분단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역사의 민주화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의 저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 과거의 역사에서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교훈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분단하고 냉전을 겪게 되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건 독립운동에서 최소한 그 당시에 그 몇십 년 전의 그 일이지만 거기서 고민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 추구했던 거라든가 그 방법론이라든가 이론이라 이런 측면에서 또는 대안을 찾는 그런 고민이나 성과들이 개성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냉전하고 분단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 당시에 그 풍부하고 다양하고 풍부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제대로 개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오랫동안 그 철도 쪽에서 노동운동했던 분을 이제 한번 인터넷 언론 보도에서 알았는데 그분이 저쪽 그 러시아 쪽에 저쪽 그 아무르강하고 이제 니콜라ев스크나 아무르에는 그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니앙이라고 사할린 건너편에 그 도시에 니앙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학문인들 빨치산 운동이라든가 민족운동이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유주의 참변이라든가 이제 우리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사건들을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도 부분에서 노동운동 했던 분이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이 일제시대 때에 더구나 1919년, 20년에 저쪽 시베리아 어떤 러시아 원동의 변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관심을 갖고서 그걸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저기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일제시대 독립운동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삐라들 있잖아요. 유인물들 그런 것들이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교훈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쪽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이분이 이제 이쪽 노동운동에서 그런 쪽에 종사했던 분인데, 그래서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일제시대 때 거기에서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갖던 그 경험을 거기서부터 뭐가 교훈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독립운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독립운동의 경험들이 전혀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냉전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전혀 개성이 되지 않는 걸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 운동의 선배들이죠.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농민운동이나 이쪽의 민주화운동의 그 현재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배들이거든요. 이 독립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무슨 항일투쟁이라기보다는 이게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족운동. 우리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사회운동적인 측면도 있고 두 가지 분야가 포괄된 것이 독립운동이거든요. 민족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현재에 전혀 개성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거는 좋은 거, 잘 된 거는 잘 된 건대로 또는 실패한 거는 실패된 건대로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걸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실패를. 근데 지금 우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보면 일제시대 때 같은 인간들이 살았던 그런 투쟁을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나 이쪽 독립운동이나 다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소위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에는 대선배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개성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단절됐고 그것을 이제 그때 독립운동이나 민주운동에서 이미 우리 대선배들이 겪었던 거를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특해서 그분한테 기특한 것보다도 대단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저 혼자 이게 역사학자로도 혼자 이게 파헤치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오랫동안 거기서 현장에서 싸웠던 분이 저는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 이렇게 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상당히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 이게 저 역시 저게 볼 때는 이게 단절의 문제, 역사의 단절의 문제, 특히 이게 소위 사회개혁운동의 소위 말하면 이제 큰 진보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개혁운동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역사로부터 그 경험을 했는데, 독립운동이 그만큼 하나의 어떤 골동품화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현재도 그 독립운동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겪었던 모든 문제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산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냉전이 되고 이제 분단이 되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단절되고 이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실행착오를 겪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이게 끊임없이 연결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적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도 임시정부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인문학 강좌에서 이제 중에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은 이제 리더십의 문제, 이게 한국 사회를 또는 한국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비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통합민주정부의 위 세 지도자 안창호, 이동희, 이승만에게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지도자상으로 어떤 역사적 교훈을 새길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세 분이 이제 우리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역적인 기반이라든가 또는 이념적인 그런 지향이라든가 그 지역적인 배경이라든가 또는 이게 종교적인 그런 측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운동 경험상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노선의 문제, 이념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이제 민족이나 또는 한국 사회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헌신적으로 이제 나섰다고 결심한 분들이고 그 직책을 맡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평가할 때 이제 그런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보다도 인격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적인 어떤 문제에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민족이래 이런 어떤 공적인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문제에 거기에 일을 하거나 거기에 관여하거나 또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적인 것에 자기 헌신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거. 공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공무원들 경우나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사람 평가할 때 어떤 그 직책이라든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청문회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고위 공무원직이나 이렇게 볼 때 그 사람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큰 거,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어떤 헌신성,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거를 그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조기를 우선시할 수 있는가, 공적인 그런 거를 책임적인 어떤 그런 거를 그 우선하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사람 평가제도 이르면은 지금 세 분의 직책은 다르지만은 이 세 분을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을 잣대를 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 노선은 다르지만, 이념은 다르지만, 신문적인 어떤 것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지도자적인 문제, 또 민족 지도자적인 거를 이제 당시에 평가를 받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평가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따 강좌에서도 좀 말씀 얘기 좀 길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